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한 이슈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요. 그중에 나올 수 있는 수혜주, 그 수혜주 속에서도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요새 엔고 현상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검색 포털 사이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 자, 엔고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엔고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주와 종목까지 한번 오늘 마켓서치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전일 글로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같은 경우는 요새 사실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미국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커플링이죠. 연동성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라던가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 포인트 또 혹은 미국의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죠. 자, 다우랑 나스닥, S&P 전부 다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상승이라던가 S&P 같은 경우 0.2%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흐름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견조하게 올라가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필미로 해서 상승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베스트바이 실적 호전과 유럽 증시 강세로 한 0.5포인트 정도의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가 나와줬는데요.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나와주면서 하락한 마감이 보여줬다라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포인트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제 지표 발표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을 좀 크게 상회한 65만 건의 조금 발표가 나와줬죠. 이게 지금 단순히 65만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9년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속적인 개인소득 증가 및 고용 안정 증가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저는 건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주랑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3년 동안 굉장히 내려왔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GS건설이라든가 국내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건설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동남아시아라든가 스마트시티 관련, 특히 아파트 건설 붐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 수주 잔고 증가해주고 있고 악성 채무 부실 채권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건설 경기 살아난다면 국내 건설주도 역시나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신규 주택 건수가 판매가 증가된다면 역시나 공급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또한 증가할 가능성 많다. 자,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9월 금리 인상 우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용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자, 지금 보면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시카고 연은 총재, 어제는 지금 댈러스 연은 총재까지 금리 인상에 강한,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시장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전고점 돌파하는 걸 조금 막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까지는 9월 금리 인상 포인트는 굉장히 약해요. 자, 우선은 금리 인상 포인트 가능성을 좀 보자라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에서는 9월 인상은 15%에서 24% 정도 증가 포인트가 나왔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의 확률로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포인트는 12월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국제유가 또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수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면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자, 우선은 9월에 FOMC 금리 인상 우려감,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앨런 연준 의장이 발언이 있죠. 잭슨홀 발언이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 나와줄지가 시장의 좀 참여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건설주가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어제 툴브라더스라든가 KB홈, 레나 같은 경우, 특히 툴브라더스 같은 경우 8%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서서히 반등해주는 포인트가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 최대 소비가전 유통 체인점인 베스트바이가 한 19%, 그러니까 20%가량 증가가 됐어요. 자, 베스트바이가 어떤 회사냐면 국내로 주장을 하면 하이마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TV도 팔고요. 뭐 에어컨, 냉장고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파는 회사가 바로 베스트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소매업종, 특히 베스트바이 매출 포인트는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긴다라면 가전제품을 먼저 바꾸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휴대폰이라든가 혹은 대형 TV에 매출 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이 베스트바이의 주가가 좀 올라갔다,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건 역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증거로 좀 보여집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이 산유랑 동결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줬어요. 현재는 보도가 뭐 하루하루마다 다르게 나와주고 있죠. 자, 결과는 협상이 조금 어떻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폭이 어제 이야기해드린 대로 굉장히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노코필립스라든가 대본에너지, 킨더모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권의 안정적인 상승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몬산토 같은 경우는 독일의 바이엘 인수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몬산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종자, 그러니까 씨앗을 파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M&A, 요새 M&A 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제약업체 쪽에 나와줬는데, M&A를 통한 지수 상승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 자, 그러면서 지금 뭐 CF 인더스트리라든가 모비라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관련해서도 주가 포인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락하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가공식품 업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JM 스미커 같은 경우가 8%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역시나 매출 감소 우려감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수가 다우 같은 경우가 전고점 돌파가 현재는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제가 조금 이따 볼 텐데 현재는 고점 돌파가 살짝 실패하면서 이런 확실하게 움직이는 흐름 대신에 하락해주는 포인트, 특히 뭐 소매업종 같은 경우 올라가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품 쪽에서 하락이 좀 나와주는 포인트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전고점 돌파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은행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락 포인트는 굉장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한 0.9포인트니까 1%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유럽의 가장 리스크가 높은 포인트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2.5%의 상승이 나와줬다. 역시나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유가 급등을 보더라도 위험군 자산군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들, 그 펀드들이 국내라든가 이탈리아 위험 자산군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흐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BHB 빌리톤 같은 경우도 4%, 그러니까 정유주라든가 뭐 철강주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은 모습. 자, 그러면서 앵글로 아메리칸이라든가 글렌코어 전부 다 상승이 나와줬고요. 현재 유니크레딧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 인수 소식이 나와주면서 6%가량의 상승. 자, 그러면서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3.5%가량의 상승이 동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급등락은 반복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3%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은행주가 유럽 증시를 끌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자,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50 이상에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국 관련 이야기 드릴 때 1월에 어떤 급락이 나왔죠? 어떤 이유였죠? 바로 PMI 지수가 5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53 정도로 나와줬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독일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표 발표는 나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미국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지금 다우존스 차트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보자라면 전고점 돌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전고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라인 돌파가 어떤가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돌파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죠. 자, 언제까지 지금 돌파가 실패할 것인가? 지금 자리 보면은 0.1%의 상승은 나와줬지만 이 전고점 포인트인 18,66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강하게 뚫어줘야 아마 국내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돌파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IT 관련 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나스닥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도 역시나 IT 관련주 그리고 위험자산군 ETF 쪽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유럽 이렇게 미국과 유럽 시장 살펴봤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은 어떤 흐름이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면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0.01% 올라간 흐름, 자, 0.2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자, 보합권 등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움직임보다는 보합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자리 보면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네요. 급등락 반복되고 있고 자,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타 법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역시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작용을 해요.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위험자산군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조금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유가 올라간다라면 역시나 국내 증시는 호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에 두 가지 축이 좀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자, 외국인의 선물 오늘 매도 포진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지수가 같이 내려가는 흐름 특징 중에 보여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모습 보자라면 현재는 견조하게 조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단 부근에서 이렇게 올려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 우선은 12시 넘어서까지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줄지가 포인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K홀딩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거래소 특징주 중에는 AK홀딩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4%가량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와주는 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나와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추세 연계를 보자라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단 내려왔다가 이제는 파동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오늘 양봉 마감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AK홀딩스 진입하신 분들은 저는 최소한 72,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 흐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특징주까지 한번 AK홀딩스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자, 코스닥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떤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살짝 하락하는 포인트 나와주고 있는데 자, 1.2포인트가 올라가서 0.18%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수급이 조금 끌어가고 있나 보면 자, 오늘도 역시 개인이 98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지수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네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와주는데 제가 뭐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개인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개인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보면 분봉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모습 보자라면 어제 저점 분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저점 분기 나오지 않았지만 버텨주는 흐름이고요. 지금은 갭 떠서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68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하단으로 688포인트와 687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 항상 이야기하지만 12시 넘어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지만 거래소는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 보시면서 대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징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보스타가 오늘 특징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갭이 떴을까 살펴보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역시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보면 고점 저점 만들면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크게 보면 고점 저점 만들면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갭 떠서 올라가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저는 12,500원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지만 우선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진입은 하지 마세요. 지금 자리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소한 5일선 붙기 전까지는 관망하시고요. 현재 흐름은 상단 포인트 진입하신 분들은 12,5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특징주 국내외 특징주까지 살펴보면서 전체적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미증시가 올라가는 흐름 보였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금리 인상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자산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돈이 들어오는, 특히 ETF 관련 블랙록이라든가 미국 쪽 큰 ETF 펀드 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자꾸 우려감이 나온다라면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악재 포인트와 그리고 유가 상승 포인트는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두 축의 흐름을 보면서 위험자산군의 돈의 흐름과 안전자산군의 돈의 흐름을 마켓 서치 시간을 통해 꾸준히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를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고가 지속이 된다. 엔고의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갈 텐데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엔화 관련되는 건 시청자분들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에 여행 가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죠. 여름휴가철을 맞이해서 일본을 가는데 엔화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엔화 가격이 좀 떨어질까? 환전을 좀 나중에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엔화가 올라가면서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거 아시아 증시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엔고 현상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엔고 현상을 통해서 혹은 엔화의 큰 흐름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마켓 서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은 아시아 증시 엔화 강세로 2주일 만에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엔화 강세가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가 어떤 게 있죠? 엔화 강세. 자, 그전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엔화 강세 지금 1.5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역시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가 나온다라면 악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도대체 엔화 강세가 일본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왜 엔화가 올라갈지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뱅크 오브 재팬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어요. 반년인데 엔화값만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와줍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오히려 엔화가 올라갔다. 우리가 환율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금리가 낮아진다라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게 맞는 건데 일본은 극단적인 카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금리죠. 제발 좀 돈 좀 써라. 화폐가 좀 낮추자라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를 빼들었는데 오히려 엔화값이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조금 정정을 해주고 싶어요. 자, 마이너스 금리 카드까지 도입을 했지만 엔화값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해주고 싶은데요.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로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엔화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자산군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대표적인 안전자산군이 금이 있고요. 달러가 있고 엔화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이 지금 리스크 요인이 폭발되다 보니까 엔화로 돈이 몰리는데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를 막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전체적인 엔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언제냐면 차트를 보자라면 2011년부터의 2016년까지의 큰 그림으로 한번 엔화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엔화 차트가 어떤 흐름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 엔화의 악세를 만들려고 어떤 이야기 나와줬냐면 바로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아베노믹스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드리면 아베 정권이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돈을 막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국내 경기를 일본 경기를 살려보자라는 투자 포인트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서 2012년부터 무한정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을 막 뿌려대기 시작하고요. 금리를 최저금리로 낮췄어요. 자, 그러면서 엔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약발이 먹혔구나. 그러면서 차트가 엔화 가격이 급락을 해요. 자, 이 시점 2013년, 14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일본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일본 온천 여행 가시는 분들, 엔화 가격 떨어졌으니까 일본 물건 사시는 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격이 떨어지고 원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오기보다는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에 가는 거죠.
그런 흐름이 이 시점에 만들어지면서 2015년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아베노믹스 효과가 약발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역전이 언제부터 됐느냐? 2016년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차트 보면은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가?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2016년부터 이렇게 엔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주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날 2016년 1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바로 중국의 지수 폭락입니다. CSI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올렸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이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 중국 시장 폭락하면 당연히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안전자산군에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달러라든가 금 가격 폭등하고요. 엔화 가격도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돈을 무한정 뽑아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일본이 돈을 가치를 낮춰놨는데 안전자산 돈 몰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비상이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것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카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 카드가 바로 1월달 그리고 2월 초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죠? 엔화 계속 올라가죠. 안전자산 돈이 계속 몰리는 포인트 나오죠. 자,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 일본 환율 개입 경고도 나와주고요.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경고 나와주고요. 6월 24일 날 어떤 모습 나왔죠? 브렉시트 통과됐죠? 자, 어떤가요? 브렉시트 통과되니까 당연히 안전자산군에 돈이 몰립니다. 금값 폭등도 마찬가지죠. 자, 브렉시트가 통과되니까 이거 이러다가 증시들 글로벌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닌가? 좀 돈 좀 빼서 안전한 곳에 묻어놔야겠다. 대표적으로 금이랑 엔화 쪽에 돈을 묻어놓은 겁니다. 자, 급등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베 정부가 300조 원의 경제대책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이 ETF 매입 포인트 2배 확대하겠다 이야기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전부 다 뽑아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고 있지가 않습니다. 엔화 강세는 지속적으로 강세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 볼게요. 아베노믹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가 사실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일본 경기가 지금 한 2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경기였다. 굉장히 암울한 20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그런 거를 타개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환율이 내려가면서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먹히지가 않고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이 막상 진행이 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경기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물가 상승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쓰더라도 일본에서는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저축하자. 돈을 쓰기보다는 마이너스 금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로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새로 사기보다는 저축하자라는 마인드가 생긴 거죠.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관련 차트입니다.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지금 이 하얀색 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5년, 14년, 13년 모습인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베노믹스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년에 어떻죠? 물가 상승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실 아베노믹스 카드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왜냐면 CPI가 그러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 CPI라고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GDP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세션이라고 해요. 돈을 아무리 풀더라도 GDP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리세션,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경기 침체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보면 지금 향후의 GDP 상승률 추이를 2020년까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회색선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회색선이 바로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자, 북미 지역이죠.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자,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단 부분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120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건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GDP 상승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베노믹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하위권에 그 바로 위에는 이탈리아라던가 하단 부분에 있는 거죠. 자, 영국과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멈춰 있다라는 특징이 나와줍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GDP 상승하지 않고 있는데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G7의 GDP 변화, 경제활동 인구당 변화로 제가 변경을 해봤어요. 전체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15세부터 한 64세까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GDP로 나눠본 차트인데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일본이 급증을 합니다. 하단 차트를 보자라면 전체 인구로 보자라면 GDP 상승이 굉장히 낮았지만 막상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나눠보자라면 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 다음으로 일본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막상 문제는 GDP 상승률 하락이 나온 건 결국에는 인구,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이 부진한 게 아니라 결국에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아까 그 차트를 지금 보면 경제활동 인구 추이로 나눠 본 겁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하늘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인구 추이입니다. 얼마나 경제활동 인구가 진행이 되고 있냐. 향후에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2020년, 2030년까지 된다라면 경제활동 인구가 그 나라의 경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역시나 북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에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하자라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향후에 인도네시아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과 캐나다가 여전히 2020년, 30년에도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꼴찌인가요? 바로 일본입니다. 너무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2020년, 30년이 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마 바로 일본 바로 위에 있을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 아기들을 낳지를 않죠.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렸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의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로만 보자라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GDP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토탈 인구로 보자라면 고령화 사회로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해서 막상 일하지 않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GDP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실 아베노믹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취업시장입니다. 자, 일본의 지금 취업시장을 보자라면 2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3.1%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아베노믹스의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취업률인데요. 지금 보면 지금 2009년부터 취업률을 보자라면 5.5%에서 3.1%까지 3.1%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냐면 만약에 일본에 있는 젊은 층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 취업을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업할 정도로 취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고집을 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실업률은 하락 포인트에 들어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죠. 젊은 층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실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가 않고 있어요. 취업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가 않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우스 스펜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비 지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015년부터 소비 지출이 감소를 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소비 지출이 감소를 할까요? 지금 차트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취업률이 늘어나면 미국처럼 당연히 휴대폰도 새 걸로 바꾸고요. 그죠? TV도 대형 TV로 바꾸고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취업은 잘 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누구나 취업은 하고 있지만 5년, 10년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신규 채용 월급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게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조금 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사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또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 같으면 다 돌아가셨겠지만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용돈 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내가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라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30만 원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이렇게 소비 감소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점, 경제 문제점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일본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이런 전형적인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인구 출산을 늘릴까요? 그런 카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일본 정부가 꺼내줄 수 있는 카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수출 기업들의 수출을 독려를 해서 매출 포인트를 많이 끌어올려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 바로 이렇게 혼다라든가 도요타라든가 수출 기업,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나오려면 결국에 엔화 약세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부터 일본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드가 아베노믹스인데요. 결국엔 이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엔화 약세로 억지로 끌어내린 거죠. 근데 그 약발이 먹혀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요타라든가 혼다, 소니 같은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매출 포인트 끌어올리고요. 당연히 임금 상승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드가 어떤가요? 엔고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비상 걸린 수출 기업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 그게 먹히지 않고 있는 게 현재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차트 모습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경제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자라면 이해가 조금 쉽게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베노믹스가 먹혀들었다라면 지금부터는 그 카드가 전혀 먹혀들어가지가 않고 있는 거죠.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2016년에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냐?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자, 2016년을 기록하자마자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오고 있지만 올라가는 모습. 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스파이크가 찍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때 이렇게 엔고가 들어갔고요. 자, 상단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이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브렉시트가 통과됐는데 그 상단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든 무슨 카드든 돈을 많이 풀겠다 해도 엔화로 돈이 몰리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고점 포인트를 재차 붕괴돼서 올라간다라면 금이라던가 엔화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 없는 현재 카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진행이 되다라면 원화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원화의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 모습입니다. 자,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엔화도 강세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1,200원부터 1,117원까지 떨어졌죠. 1,100원까지 얼마 전에 떨어졌다가 당국에서 국가에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빙을 걸면서 한번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엔화의 강세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엔화 강세는 지금의 오늘 이슈 시간에 다뤄봤지만 엔화 강세는 현재는 막을 수 없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엔화 강세를 수혜를 통해서 어떤 수혜주가 있나 알아본다라면 바로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군들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수출군들이 있겠죠. 수혜주를 찾아본다라면 당연히 도요타라든가 혼다와 경쟁을 하고 있고 북미 쪽 경쟁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엔화 강세 지속된다라면 원화 강세는 그보다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부품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부품주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라든가 현대 부품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수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2030포인트, 60포인트에 멈춰 있는데 삼성전자만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이런 엔화 강세를 통한 자동차 쪽 수혜주가 발굴이 돼서 같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주가 엔화 강세로 올라갈지도 조금 지켜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엔화 강세가 되니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수혜주가 바로 여행주가 또 한 군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지만 국내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 가기 조금 어려우니까 국내로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주라든가 혹은 항공주 같은 경우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기보다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면세점 소비를 한다거나 혹은 한국 여행사를 이용한다거나 한국 제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밥솥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본, 그리고 일본을 여행 가기보다 중국 쪽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카지노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유커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들어온 속도가 지금 고점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메르스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일본 가기보다는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카지노 경쟁지가 마카오가 될 수가 있고 한국이 될 수가 있고 일본이 될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고 현상 때문에 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엔화 강세를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GKL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뭐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라던가 그런 부품주, 전체적인 부품주 같은 경우도 저는 엔화 강세를 통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일하고 있는 매출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기업분들 또한 엔화 강세를 통해 훨씬 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신고점 돌파가 나와주고 있어요.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호재가 많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현재 뉴욕 증시에 또 상장을 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재료로 인한 상승이 네이버도 꾸준히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꾸준하게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 강세를 통해서 한 10% 내지 20%는 환차익을 통한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엔터주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엔터 관련 기업 이슈 시간에 알아봤지만 YG 엔터라던가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본에서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들이 가져오는 매출 포인트 중에 가장 많은 포인트가 일본 돔투어라던가 콘서트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엔화 강세가 진행이 된다면 뭐 YG에 있는 빅뱅이라는 그룹이라던가 그런 그룹들, 특히 뭐 SM 같은 경우는 아직 동방신기가 굉장히 많은 매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데,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예전에 100이라는 돈을 가져왔다면 지금 엔화 강세가 한 20%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한 120의 수익 포인트가 들어와 주는 거죠. 현재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사드 관련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엔화 강세를 통한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면 결국에는 저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분기, 4분기에 엔화 강세를 통한 콘서트 혹은 음반 판매를 통한 매출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SM, YG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도 올라올 만한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까 제가 중국인 관광객 이야기 해드렸는데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는 대신에 국내에 들어와 준다라면, 당연히 엔고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국내 여행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혹은 뭐 의약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제품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던가 혹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주가가 3, 4% 내지는 5% 이상씩 다 화장품주가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어제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화장품주가 올라갔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해드렸죠. G20이 정상회담,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슈 시간에 살펴본 엔고 현상을 통해서 같이 결합을 해본다라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아베노믹스 현상과 엔고 현상은 지금 막을 수 없는 추세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떤 카드를 꺼내들어도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세는 결국엔 아까 차트를 본 대로 브렉시트 이슈가 나온 이후까지 계속 엔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러면 김경남의 선택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많은 수혜주 중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화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엔고 현상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엔고 현상을 통해 우리가 누려볼 만한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관련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일본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종군이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이라기보다는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 현대차, 기아차와 도요타, 혼다 같은 기업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북미 시장과 유럽, 중국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 차익을 통한 조금 더 싸게 판매가 된다라면 일본 차를 선택하기보다는 국내 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자, 김경남의 선택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자, 성우하이텍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천천히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승 포인트는 충분히 있겠지만 조금 무겁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가 올라갈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자동차 관련 업종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엔고 현상을 통한 현상,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텐데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 등의 납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군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일본 회사도 부품 회사 굉장히 많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고 쪽으로 인해서 부품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한국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화 강세를 통한 수혜를 받을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 자동차, 그 속에서 부품주 관련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성우하이텍 좀 집중을 해보자라면 중국과 유럽, 멕시코 등의 해외 사업 쪽의 성장 반영이 올해부터는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중국과 유럽, 멕시코 쪽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한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BMW 납품 관련 신규 매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MU 구조조정 마무리로 인해 손익 개선이 조금 이뤄질 전망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에 공급할 멕시코 신공장이 2016년 상반기 중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고정비 감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매출 포인트가 나올 만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떤 차트 모습 가지고 있고 기업의 매출 포인트는 어느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 모습을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 우선은 지금 보면 이렇게 저점 부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길게 보자라면 급등해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죠? 2015년에 충분히 하락을 해주고 나서 자, 지금은 횡보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특징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김경남의 선택 종목군들을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당도 받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날이었어요. 8월 17일 날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천천히 조정받고 있지만 하방 라인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붕괴되지 않고 나서 저점 지지 포인트 확실하게 받아주면서 자, 이렇게 어떤 흐름이죠?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힘을 조금 낸다라면 저는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10,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건은 역시 엔화 강세를 통한 자동차주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기아차라든가 현대차가 추세를 조금 상승을 만들어준다라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 기업 내용을 볼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종목군 중에 많이 하시겠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 정도의 배당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충분히 내가 이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라면 은행금리 이상의 투자 포인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UIL 같은 경우도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역시나 고배당주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급등을 합니다. 모멘텀 들어와주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성우하이텍도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면 업종포가 50입니다. 전기차 관련 혹은 자동차 부품주가 현재는 고평가 받고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퍼 16 정도의 종목 업종군보다는 좀 저평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출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2013년부터 매출을 보자라면 작은 기업군이 아닙니다. 3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3조 1,000억 원, 그리고 2014년에는 3조 2,000억 원, 15년 3조 5,000억 원. 어떻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주처럼 굉장히 불안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 포인트가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2016년 같은 경우도 매출 포인트가 증가를 해요. 3조 7천억까지. 자,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년 대비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 저는 단기순이익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00억에서 700억까지 급격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5년보다 당연히 매출 포인트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특히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나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 진출한 공장 등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기아차, 현대차가 엔고 현상을 통해 수혜를 잇는다라면 성우하이텍도 같이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기아차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대차랑. 자, 현대차 차트 움직임 살펴보자라면 마찬가지로 길게 보자라면 굉장히 지금 하단의 저점 부근에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죠? 주가가 똑같죠? 성우하이텍이나 현대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14년, 15년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서서히 저점을 조금 반등시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엔고 현상을 통해서 현대차가 올라간다라면 이렇게 상단 포인트에는 1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현대차가 올라가는 모멘텀보다는 자, 성우하이텍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은 진입 가격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진입 가격이 있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가가 보면 7,970원 정도의 시장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매수가 저는 7,970원부터 한 8,060원까지 박스권 진입하면 전부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대 8,060원부터 7,970원 시장가로 진입하는 거 충분히 오늘 자리, 자, 눌러주는 자리에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목표가는 9,400원 잡겠습니다. 상단 포인트 9,400원이면 10% 이상의 15%가량 상승인데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이죠. 자,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9,4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 손절 포인트 같은 경우는 6,700원 잡아볼게요. 1대1 정도 비율을 잡아본다라면 6,700원이면 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이랑 그 다음에 청산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본다라면 이 종목은 저는 하락 포인트 깨지 않고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군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에 보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저는 쉽게 붕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는 엔화 강세로 인한 모멘텀, 특히 엔화 강세를 통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상승 포인트가 자, 많이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배당주 이야기 조금 많이 드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UIL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주군을 통해서 저희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주제들, 전기차 같은 경우 삼성 SDI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배당주, 그죠? 그리고 한국 큐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배당을 기본적으로 주면서 VR, AR 관련 모멘텀이 들어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슈를 좀 잡아간다라면 엔화 강세 모멘텀도 저는 올해 단순히 이번 8월, 9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추세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추세 속에서 볼 수 있는 엔화 강세 포인트를 통해 자동차주에 접근을 한다라면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요. 자동차 모멘텀, 엔화 강세 모멘텀 같이 들어가면 성우하이텍은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 움직였던 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I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L 같은 경우 어떻죠?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8월 3일, 2일 정도에 추천을 해드렸다가 이렇게 상승 포인트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배당이 어떻게 되죠? 자, 기업 분석 보면은 배당을 한 5% 정도는 주는 고배당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해드린 게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리고 늘려주는 포인트에 접근을 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보면 만원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12,000원까지 10%에서 20%까지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라면 이런 모멘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배당으로 보는 투자 포인트 볼 수가 있고 현대차가 조금 올라가주는 포인트가 언제 나올지를 조금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저점을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자, 저점 보면 하단이죠. 자, 엔화 강세 통해서 분명히 혼다 도요타보다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저점 포인트에서는 충분히 올려줄 만한 퍼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아차 퍼 5밖에 되지 않고요. 저점 포인트에서 같이 자동차 업종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종합주가지수로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을 이야기하고요. 에너 강세 이야기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슈를 통한 종목까지 이야기해보니까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경제 공부까지 좀 같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켓서치에서는 이렇게 가장 강한 모멘텀을 향후에도 꾸준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 대통령이 관련된 의료 관련주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내일 같은 경우도 많은 기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